사상자 2명이 나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성남시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른 교량 80%도 붕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교량을 오는 12일까지 통제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도착한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 의원들은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한 뒤 내일 후쿠시마 원전 일대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총통과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이를 명분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회동을 앞두고 타이완 주변에서 항공모함 훈련을 하는 등 경고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 측이 IAEA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더 개선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물체 내 유기결합 3중 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충 설명 요구가 도쿄전력이 IAEA의 국제안전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기구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역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이 원전 원자로 바로 아랫부분을 촬영한 겁니다. 두꺼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곳곳에 철골 구조물들은 녹이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물속을 어지럽게 떠다니기도 합니다. 네, 바닥도 보입니다. 흙덩어리처럼 보이는 물질들이 뭉쳐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염도가 무척 높은 방사성 잔해 덩어리 데브리들입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데브리만 수백 톤에 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데브리를 제거해야만 오염수가 추가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하반기쯤 시범 제거 사업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요.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양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오염수가 상당 기간 추가로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일본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대응단을 이끄는 위성곤 의원은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업 피해,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일본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규명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을 일본에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하는 걸 두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일본까지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일본까지 가서 반일 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틀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돌덩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엔 황당한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독도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문제의 답변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단순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상 밖의 황당한 답변에 본회의장이 웅성거렸고 야당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이틀 전 대정부 질문 첫날에도 한 총리의 돌덩이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까? 그 사법적 권리는 너무너무 이미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실언으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좀 더 굳건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답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기까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외신 기자회견 때도 부적절한 농담을 던져 빈축을 샀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지난해 9월 대정부 질문 때는 영빈관 신축 예산과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에 대해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변해 식물총리를 넘어 신문총리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식 석상 때마다 총리 발언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라는 표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제주 4.3 사건 추모일에 격이 낮다부터 밥 한 공기 비우기까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대표가 악역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원내대표랑 좀 달리 당대표는 악역을 좀 맡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더 악역을 자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액션? 예를 들어 이제 김재원 최고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제
이제 본인 스스로 자중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그 저당은 똑같네 그럼 저당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당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징계성 조치를 해야죠. 징계까지 갔었어야 된다. 뭐 윤리 해부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당 대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하고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정책 대안도 좀 수준 높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이러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류 정당 우리 당 이류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제3의 정당이 나올 겁니다. 총선 때. 그 얘기는 사실상 여당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닻을 올렸지만 지지율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단 설화에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당내 실세로 평가받는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이런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정의 다양성보다 갈등 없는 일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또 고쳐 나가야죠. 출범 초기고 또 선출된 이런 최고위원들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목소리 또 그런 걸 뭐 대변한다고 하다가 본인 국민 일반의 생각과는 조금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당 내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고 이게 아마 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당과 정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그게 다양성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요. 또 안정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조율해야죠. 민주당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방탄 정당, 또 뭐 팬덤 정당, 이재명 당대표 사당화, 뭐 이런 거라고 지금 다 보잖아요.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레임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노로 듣는 것보다 스테레오가 듣기가 좋잖아요. 아, 모노보다 스테레오가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나 당 지도부와는 뭔가 다르면서도 그 자체로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당 지도부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야, 행보가 필요하고 또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을 주도하는데 그게 여당에서 맞장구 치지 않으면 이건 뭐 계속 독주밖에 안 되니까 여당하고 협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서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법원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부산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그러니까 조 씨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등을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 조 씨의 허위 경력과 위조가 된 표창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부터 입학 취소가 적용됩니다.
조 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곧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가 집행정치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중단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를 낸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긴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모 양은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모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책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심 결과는 이 씨의 일부 승소였지만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SNS에선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활발히 올리며 활동해왔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간의 소송을 어이없게 지게 된 유족. 이 씨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한 뒤에야 5달 만에 패소 소식을 들었다며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고 기간도 놓쳐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의 SNS 계정 역시 폐쇄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오늘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김영훈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건설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를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 아내에게서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2월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를 만나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받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조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한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한 조 씨는 그 대가로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을 연결해달라며 청탁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 정자동에 있는 한 다리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다리는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A등급을 받은 서울 도림 육교가 휘어졌던 건데 부실 점검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자교의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입니다.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구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교량을 점검한 뒤 작성했습니다. 당시 정자교가 받은 안전등급은 양호.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됐습니다. 슬래브나 배수시설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을 보면 정자교는 해마다 2차례 정기안전점검 말고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앞서 재작년엔 정밀안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때도 안전엔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점검을 시행한 업체가 좀 더 정밀하게 살폈다면 처짐이나 균열 등 사고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처짐이라든지 또는 균열이라든지 또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실제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좀 되는 거죠. 특히 다리 전체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상판에 덧붙여진 인도 부분만 뚝 떨어지듯 무너져 내린 점에 주목합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 연결 구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자체가 형식적이었는지 원래 부실로 인해서 다리 교량 자체가 철거를 해야만 되는 다리였는지 면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앞서 지난 1월 갑자기 내려앉은 서울 도림보도 육교 역시 직전 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다리가 주저앉고 무너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사고가 난 어제 분당구청의 교량관리 업무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이 진행된 과정과 그동안 구청이 진행한 안전관리 조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며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정자교 인근 교량에서도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근의 불정교에서도 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 침하 현상이 확인돼 양방향 통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정교는 사고가 난 정자교와 1km 정도 떨어진 교량으로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0년대 초에 건설됐습니다. 또 사고 현장 인근의 순회교에서도 점검 결과 난간 부분에 침하가 확인돼 어제 저녁 6시 반쯤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른 교량의 80%도 붕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성남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탄천을 지나는 교량의 80%에 해당하는 16개 다리의 보행 전용 도로 아래 지지 버팀다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상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신 시장은 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교량 위와 아래 통행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방이동에 있는 17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주민 1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1개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울 방향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화물차 세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자 3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직전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방향이 틀어져 역주행하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버스는 1차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2대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배우로 지목받고 있는 유모 씨 아내에게 돈을 주면 더 큰 보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경우는 유 씨 아내 황모 씨에게 투자금 8,6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경우는 황 씨에게 한 번만 살려준다면 당연히 더 큰 보답을 할 거라며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경우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40대 여성 A 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피해자 A 씨와 같은 코인 투자 홍보 업무를 했던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준비를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된 공범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강도예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A씨는 왜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미 검거된 피의자 황대한으로부터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코인을 뺏으면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준비를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된 공범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경우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최근까지 이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서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당첨 비율은 90%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인 경우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우리 수출에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최근 자동차 2차 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 개발과 정책 금융 등 지원을 더 강화하고 민자 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수조 원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도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됩니다. 실적 버팀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해지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지난해 말 6조 원에서 최근 1조 원까지 80% 넘는 급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적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적자 폭은 수조 원대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최악에는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적자 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 이외 나머지 부분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1조 7천억 원대 분기 영업 손실을 냈는데 올해 1분기 적자 폭은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감산을 통해 반도체 보릿고개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는 가운데 인위적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2분기 중견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 지수가 1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600여 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1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한 94.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규모 전망 지수가 101.8로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출 전망은 97.3으로 1분기보다 소폭 올랐는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긍정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선 2014년 금거래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 금값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줄어들었다.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떨어져 3.5%대까지 10년물 같은 경우 뭐 3.5%대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되면은 사실 금을 가지는 게 뭐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국채를 가지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큰 생각이 있고요. 안전자산이 결국은 달러 아니면 금인데 달러화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 보유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가지고 갈지를 굉장히 좀 줄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금 가격이 또 상승하고 저기 마지막 하나 뭐 지적할 것은 SVB 사태 때문에 은행에 대한 또 불신이 생기면서 어떤 뭐 이거는 뭐 사실 행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은행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현 정부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 60시간 상한선이 언급된 상태인데 YTN 취재진이 확보한 노동부 공식 자료를 보면 현행 주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급증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혼선이 계속되다가 대통령이 주 60시간이라는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 60시간까진 괜찮을까? YTN 취재진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산업재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업무상 뇌심혈관 질병 현황 자료를 보면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산재 승인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52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70%대로 급증하더니 60시간을 초과하자 승인율이 90%대에 다다른 겁니다. 유족급여 승인율 자료를 봐도 주 52시간 이상 일한 그룹의 산재 승인율은 최대 81.2%,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그룹의 승인율은 최대 93.4%에 이르렀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노동자에게 위험하다는 건 정부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에서 6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매우 강하다고 적혀있긴 하지만 바로 아랫줄에 주 평균 52시간만 넘어도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통계뿐 아니라 노동부 고시에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이 언급된 만큼 노동시간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아가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노동자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각 5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패널은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시설을 꾸준히 가동하는 한편 지난해 8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모두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널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개발을 위한 고출력 로켓 엔진을 시험했고 선제 핵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외교부가 작성한 지 30년이 지난 1992년 문서 등 외교문서 2,361권, 36만여 쪽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해 새로운 외교 지평을 모색하고 첫 북미 고위급 저촉 등 북한 핵이 국제사회 이슈로 본격적으로 부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과 유엔, 중국 방문, 부시 미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등과 관련된 외교 비화도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서들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원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1992년 한국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크게 기뻐했고 북한 김정일은 중국을 비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30년 만에 공개한 외교 문서를 보면 한중 수교가 다가오자 타이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중 수교가 불러올 파장을 경고하고 이를 늦추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했고 그 직전 타이완에 단교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1990년 한러 수교에 이어 한중 수교까지 체결하자 북한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부 충격은 상당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992년 미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인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당시 문서를 보면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아널드 켄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992년 1월 22일 뉴욕에서 만났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북미 간의 첫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북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지만 약 2달 뒤 방한한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상욱 외무장관에게 북미 접촉에서 북측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안정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메카시비 하원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 항공모함을 띄워서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미국은 중국이 과민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서관 건물 밖에서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맞이합니다. 회의장 안에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차이 총통을 환영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하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자주국방과 경제 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해준 미국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Their presence and unwavering support reassure the people of Taiwan that we are not isolated and we are not alone. 메카시 의장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타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제뿐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두 나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견제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 회동을 앞두고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민 반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과 정치인 회동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We have said there is no reason for Beijing to turn this transit into something that is used as a pretext to overreact. 다만 미국 언론은 이번 만남에 의미 부여를 더했습니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 의장과 타이완 총통이 미국 땅에서 만난 건 처음이라며 타이완과 단교 이후 이뤄진 최고위급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하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기관이 동시에 나서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타이완이 유착해 엄중하게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거라는 대변인 담화를 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타이완 사무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진당 당국이 미국과 결탁해 독립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규탄했고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도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짓밟고 국제 법치를 파괴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큰 실수가 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외교장관 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경제를 중국이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데 나토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상 무기 제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토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y provision of lethal aid to
to Russia from China will be a big mistake with profound consequences. So far, we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any provision of lethal aid.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정상회담도 공격했습니다.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배치 징후는 아직 안 보인다면서도 러시아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중러 간 밀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탄약 대량 생산국인 한국의 간접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방한 때 직접 무기 지원을 촉구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식인 오늘 서울에도 약한 이슬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날도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아서 낮 동안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서울 12도, 대전 13도, 부산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심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